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이제 겨울에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많은 동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겨울잠을 자러 들어간 동물들도 꽤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세계. 지은이는 리자 바르네케라는 독일 에서 태어난 생물학자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생물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는 호주에서 작은 유대류의 생존 전략을 조사했고, 캐나다 위니펙에서는 병든박쥐의 겨울잠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독일 함부르크의 시내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슴도치의 생태 대해서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왜 겨울잠을 자는지, 그리고 겨울잠이 동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들이 겨울잠을 좀 활용할 수는 없는지, 이런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겨울잠을 자는 동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겨울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겨울 동안 내내 잠을 자는 것은 아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반응의 속도가 늦을 뿐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쓰기 위해서 겨울잠이라는 단어보다는 마비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토르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요, 포유류하고 조류, 이 두 종류만 겨울잠을 자고요. 이런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이 토르퍼 상태를 통해서 에너지를 99%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절약이 되면은 더 오래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더 오래 생존할 수도 있겠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좀 살펴보면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능들이 신진대사, 그리고 체온,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상당 수준으로 억제해서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잘 조율해서 언제라도 그 겨울잠이라는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동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꽤 오랜 시간, 심지어 대여섯 달까지도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 동면을 하면서도 어떻게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고 또 외부의 자극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서 즉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메커니즘이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사실은 겨울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을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체온을 다시 높인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자지 않는 동물들에 비해서는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왜 더 오래 살까? 혹시 이 겨울잠이라는 것이 진화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잠에 들어가는 것은 뇌에서 어떻게 명령이 떨어져서 이렇게 될까?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데는 어떤 호르몬이 역할을 할까? 그리고 이 토르퍼 상태가 되면은 면역 체계와 근육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태양계 행성을 가기 위해서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리고요. 또 태양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별로 가려면은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우주를 여행할 때 토르퍼 상태로 인간을 둘 수 있다면 우주여행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모든 생물은 살아남으려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동물만이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겨울잠의 근거가 됩니다. 겨울잠에 들어가는 고슴도치는 평균 섭씨 35도의 체온을 주변의 온도와 비슷할 때까지 체온을 낮춥니다. 섭씨 약 한 4도, 5도 정도까지입니다. 체온이 완전히 내려가게 되면 심장박동이나 호흡횟수 같은 생명 과정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과 더불어서 대사 저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진대사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잠 상태에서는 체온이 떨어지지만 동물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수치 이하로는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한계 수치가 통상 한 5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동물이 깨어나거나 또는 몸의 체온을 높여가지고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잠 상태, 즉
토르포 상태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낮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토르포 상태로 들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햄스터가 바로 그렇습니다. 햄스터는 낮에 토르포 상태로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똑같은 상태의 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겨울잠을 자는 토르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낮 토르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낮 토르포 동물들은 체온을 15도까지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토르포 상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신진대사 같은 것도 좀 줄이면서 생명을 늘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요, 낮 토르포를 들어가는 동물들보다는 최대한 30배 정도 토르포 상태에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낮 토르포를 사용하는 동물은 유대류하고 대반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동물이지만은 뭐 따쥐류, 그다음에 햄스터 이런 동물들이 낮 토르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쥐하고 몇몇 조류도 낮 토르포를 이용하는 동물로 발견이 되곤 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박쥐입니다. 박쥐는 날아다니는 그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박쥐는 전 세계에 약 1,000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포유류가 대략 한 5,000종 정도 되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박쥐류라는 것이죠. 이 비율로만 보면은 박쥐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화한 포유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쥐는 날아다니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동성이 아주 좋은 그 포유류죠. 전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습니다. 북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추운데 더운데 비가 많이 오는데 사막지대, 전 세계 어디에서건 다 박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이긴 하지만 나르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일 빨리 나르는 그 박쥐의 기록은 시속 160km까지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동굴에서는요, 2천만 마리가 한 동굴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박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번 식사를 하러 나가게 되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동굴로 나가고 동굴로 들어오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답니다. 이 박쥐의 몸무게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8g에서 한 12g 정도랍니다. 굉장히 작고 가벼운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박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흡혈박쥐로 알려진 그 박쥐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약 1,000종의 박쥐 중에서 피를 주식으로 하는 박쥐는 딱 3종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박쥐는 곤충이나 과일, 꽃가루, 꿀, 거미, 도마뱀, 작은 새, 개구리, 전갈, 나뭇잎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흡혈박쥐라고 부르는 박쥐는요,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 삽니다. 흡혈귀라는 나쁜 별명으로 불리는 이 흡혈박쥐는 사실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냥에 실패한 자기 종족 박쥐에게 자기가 먹은 먹이를 나눠줍니다. 피를 빨아먹다가 일정 부분을 목에서 보관하고, 그리고 동굴로 날아가는데 만일 그날 먹이를 먹지 못한 박쥐가 있다 그러면 이 목에 있던 피를 다른 박쥐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박쥐는 워낙에 몸집이 작아서 한 이틀만 굶어도 굶어 죽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먹었던 것의 일부분을 주는 것은 이 박쥐의 생존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가족도 아닌 이웃 박쥐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처지에 처해 있을 경우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대가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박쥐가 대단히 IQ가 높고 똑똑하다, 그리고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우리가 흔히 그 냉혈동물이라고 부르는 외온동물의 체온은요, 주위 환경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내부에서 열기를 생산해내서 주변의 온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온열동물은 정확한 의미는 내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조류와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외온동물은 활동력이 떨어져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나방이나 개구리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모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온동물은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도 굉장히 큽니다.
동일한 온도하에서 에너지 소비를 비교하면은 내온동물은 외온동물에 비해서 약 10배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주 먹고 많이 먹어야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뱀은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잘 살지만 쥐는 하루만 못 먹어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게다가 내온동물은 체구가 작을수록 에너지 수요는 더 높습니다. 코끼리와 쥐를 비교하면은 에너지 소비 총량은 쥐에 비해서 코끼리가 당연히 엄청나게 많지만 체중 대비 에너지 소비는 쥐가 코끼리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어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동물은 큰 몸 크기에 비해서 큰 동물보다 열 손실을 가져오는 표면이 더 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게는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추워야 되지만 지나치게 추워도 안 됩니다. 4도, 5도 정도를 늘 유지하는 그런 환경에서 겨울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들은 사람의 인적이 없는 동굴에 대거 모여서 자고요. 곰이나 다람쥐나 이런 동물들은 얼음이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서 추위를 견뎌내는 그 토르포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쥐는 1년에 대략 한 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3주 정도 젖을 먹이는데요. 이때 어미가 먹이를 찾으러 나가면 암컷은 무리를 돌보는 박쥐에게 새끼를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박쥐 어미는 자기 새끼에게만 젖을 주기 때문에 수백 마리의 새끼 박쥐들 속에서 자기가 낳은 새끼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어미는 그 새끼의 소리를 인식하기도 하고 또는 후각을 이용해서 새끼를 찾기도 하고요. 장소를 기억해서 새끼를 찾기도 한답니다. 박쥐들은 겨울잠을 잘 때 자기 몸을 동굴의 온도에 근접하게 온도를 내립니다. 내리는 동안 심장 박동도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박쥐가 날아다니는 동안에는 분당 약 1000번이 뜁니다. 그런데 박쥐가 조용하기 싫을 때는 약 한 200번 정도 뜁니다. 그런데 토르포 상태에 들어가면 5회 정도밖에 뛰지 않습니다. 무려 200배의 차이를 가지고 박쥐가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 토르포 상태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극단적으로 낮은 그 산소 공급에도 불구하고 장기와 근육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또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토르포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생명을 연장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에는 잠시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토르포 상태로 가면은 에너지의 99%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필요량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이런 토르포 상태를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실험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18시간 동안 섭씨 33도로 낮춥니다. 33도로 낮춘 다음에 서서히 따뜻하게 한 다음 그리고 24시간 후에 37도로 회복하게 한 사람의 생존율은 약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25%의 생존율이었습니다. 2배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낮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우주여행에서도 토르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요, 몇 가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깨어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저 몇 달 아니라 몇 년, 수십 년을 갖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르포 상태로 가게 되면은 먹이를 공급을 안 해도 또는 최소화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담. 그 닫힌 공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주 공간을 오랜 시간 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노화, 사람이 늙는 것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주로 나가게 되면 우주 방사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르포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밀봉하게 되면은 우주 방사선으로부터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비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토르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쥐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박쥐는 아주 다양한 병원군의 저장고이지만 정작 박쥐 자신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박쥐 바이러스는 그 광견병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좀 유력하죠. 박쥐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기생하기 좋은 환경, 어둡고 습기가 있고 대량으로 모여서 살기 때문에 박쥐는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쥐들이 정체 모르는 병행군의 침입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병행군이 박쥐들이 살고 있는 동굴을 덮쳤을 때도 많은 박쥐가 죽지만 그 병행군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몇 마리의 내성을 가진 박쥐가 있을 수 있다. 이 살아남은 박쥐를 연구한다면 그 병행군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균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난 박쥐가 사는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 동굴에 있는 모든 박쥐를 다 죽이기 위해서 약을 뿌리거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에 멸종된 포유류는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멸종되었습니다. 멸종된 61종의 포유류 가운데 약 90% 이상이 토르퍼를 이용하지 않는 온유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체중을 고려한다면 토르퍼를 이용하는 종의 능력과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작성한 현재 위기에 처한 동물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토르퍼를 이용하면 하나의 종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종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잡혀먹히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잡혀먹히는 것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떠나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많이 잡힌다. 그래서 토르퍼 상태가 길다면 잡아먹힐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토르퍼는 살아남는데 종의 유지와 번식에 유리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토르퍼를 이용하는 동물이 세포 수준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거 아니냐. 생명의 길이에 관여한다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르퍼가 텔로미어의 길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리자 바르네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겨울잠을 자는 종만이 아니라 낮 트로퍼를 이용하는 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토르퍼를 이용하는 동물의 텔로미어가 재생되는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다면 텔로미어가 공격당하는 환자들의 치료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토르퍼는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리자 바르네케의 주장입니다. 참신한 주장이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자연과학이나 생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